예, 어제 하루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닷새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탄절 연휴 이후에 거리두기 조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3단계 격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성탄절 아침에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1,241명.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정은경 청장이 다음 주쯤에는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그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아직 정점이 이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 서울하고 경기를 800명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선별진료소 검사를 보시더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는 사실은 우리 일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점이 아니고 최소한 확산이 되거나 일부 보합세를 계속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정책으로는 저는 이 변곡점을 절대 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뭐 2,000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을 계속 증가가 되게 되면 2,000명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3,000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가 무증상 감염은 지속이 되고 의료 체계는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거든요. 예. 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중증 환자도 오늘 이제 300명을 넘었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하루 이제 늘어난 위중증 환자가 모두 20명입니다. 그래서 311명이 됐는데 자, 이 부분도 글쎄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네, 사망자도 매일 두 자리 숫자 나오죠. 17, 20명씩 나오고 있고 위중증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양병원, 요양원이나 재활병원처럼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또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확진이 되면 그냥 코호트 격리를 시키죠. 병상 대기하다가 그 안에서 사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치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정말 의료 체계가 지금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데 진단이 됐는데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죠. 젊은 분들과 달리 이런 기저질환자, 고령자들은 이 바이러스 특성상 확진 후에 2, 3일이 지나면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 확진이 되면 병동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진단, 초기 치료가 지금 다 늦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지금 2주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해서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1월 3일까지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에요. 네. 자, 그런데도 지금 좀처럼 이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뭐 흔히 지금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바이러스도 저는 전파력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해외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 겨울 요인, 무증상 감염자 그리고 실내 생활이 많아졌죠. 겨울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를 2.5단계에서 여러 가지 핀셋 방역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 감염을 차단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기관엔 재택근무를 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과정에 감염이 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부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로 돌린다고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접촉 감염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해진 단계로 격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조금 효과적인 면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그 점심 시간에 식사 그 시간도 그러니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식당에 가보시면 예. 여러분들이 같이 가다 뭐 테이블을 나눠 앉더라도 우선 앉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식사 중에도 얘기하고 식사 끝나고 그 과정에 비말이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감염 경로 불명확,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비중이 30% 가까이 돼요. 지금 27.8%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금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전문가의 얘기로는 역학조사가 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역학조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 나올 때는 그분들을 추적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뭐 무증상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물론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지금 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감염자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선별검사시에서 보시면 초반에 조금 나오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40만 건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얼마 1,025명이 나와서 양성률이 0.25%, 그러니까 10,000명당 25명이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1,025명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수도권 인구로 대비를 하면 수만 명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증상 감염자를 차단해야지만 이 감염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선제적인 검사 방법으로 지금 도입해서 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이게 항원 검사가 되겠죠. 이제 이 항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숨은 감염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넘게 찾아냈습니다. 자, 앞으로 선제적인 이 검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과학적인 그리고 대규모의 대응 전략으로 유행에 맞서고자 합니다. 보다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더 많은 검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할 것입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140여 개 그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익명 검사를 이제 주로 한 건데요. 이제 이게 40만 명 넘게 했는데 1,000명 넘게 그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 하면은 그 비율이 0.3%를 이미 넘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평균 내보니까 0.25% 정도 0.25%,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00명당 1,000명당 2.5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별 검사를 사실은 조금 더 검사 건수를 일찍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좀 너무 늦게 한 면도 있는데 뭐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일 효과적인 거는 동시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가격리를 시키거나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찾아가서 직접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일단 임시 그 선별 진료소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조금 증상이 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로 인터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 그렇지만 저기에 가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죠. 추위도 견딜 수 있고.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임산부는 선별진료소에 가는 게 두려우실 거예요. 추위도 추위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감염이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가정용에 사용할 수 있는 키트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 결과를 사실 그 자리에서 거의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PCR 검사를 위주로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 하는 PCR 검사와 그다음 타액으로 하는 PCR 검사는 결과를 나중에 통보를 받게 돼 있고요. 이 신속 항원 검사는 본인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보고 양성이 나오면 또 PCR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선별 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바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PCR 검사를 하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영양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결과가 3, 4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 사이에
무증상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역량이 되는 경우는 PCR 검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속 항원을 같이 겸비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시 선별 진료소 하루 검사 건수를 보니까 보통 5만 건이 네,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말이죠. 결국 의료진들에게는 이것도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선별진료소는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그 공공병원에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전보다도 한 서너 배 이상 검체 수가 많아서 한 명이 수백 명을 하게 되면 우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금 의료진 이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나간다는 때문에 게 뭐예요? 회사를 너무 힘이 그만둔다고요? 드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기약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진 상태,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다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의료진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확산세를 꺾지 않으시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3단계 격상이라든지 다른 더 방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단계는 2.5단계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5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놓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자, 사적 모임과 관련해서 어떤 게 규정에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건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식당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텐데 말이죠. 5인 이상이 두 테이블에 떨어져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이 가면은 무조건 떨어져 앉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가서 나눠서 앉으면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그렇죠. 들어가면 이거는 좀 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운동도 5명 이상 참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나눠서 운동하면 뭐 그걸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계 가족이 제사 때는 뭐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 거주지가 같으면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회의라든지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5명 이상이 모여도 그거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단체 송년회, 망년회 같은 데 모임을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숙박을 하면서 뭐 파티를 한다거나 여행에서 이런 모임은 절대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저는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식당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제가 어제 저녁 때 식당을 가봤는데 인원 그 일행이 4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일단 식사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원 제한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8명이 가더라도 나눠서 들어가서 앉으면 아무도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식당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 간격도 사실 굉장히 좁고 예. 또 붙어 앉아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나온 이런 방역 대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기엔 조금 제한점이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실효성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5단계가 이제 28일까지로 일단 돼 있어서 이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론 지금 뭐 특별 방역 대책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걸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교수님 얘기는 그러니까 2.5단계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2.5당 2주 이상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도리 확진자가 보합이나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다른 방책을 만들어야죠. 그 방법은 지금 필세 방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염 자체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그래서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3단계를 해서 우리가 이번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걸 좀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000명, 1,20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낄 텐데 지금 이 발생 양상을 보면은
요양시설 또는 뭐 교회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와 같은 곳들은 조금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교회를 보통 예배를 할 때는 감염이 안 돼요. 마스크를 쓰시는데, 근데 뭐 찬송을 마스크를 벗고 한다거나, 이제 그 식사를 소모임들을 또 부분적으로 가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되시는 거죠.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그 병원에 입소할 때는 검사를 하고 입소를 하시는데 외부에서 출입하는 이런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된 상태에서 환자를 보다가 감염을 시키게 되고 그 감염 자체도 이런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바로 본인 증상을 느끼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확산이 된 상태에서 확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요양병원, 요새 구치소나 교도소에 많이 나오죠. 그곳들 네. 다 밀집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감염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검사를 자꾸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체로 나오고 예.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상 준비가 그동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운 우리의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지금 지방병원이나 수도권의 민간병원들도 뭐 공공병원들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는 그중에 분명히 수백 명은 입원을 하셔야 되는 예, 분들이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병상을 대규모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중환자가 돼서 병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중환자가 되기 전에 초기에 입원을 시켜서 초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환자로 가는 걸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호흡기 질환자는 특히나 그 크리티컬 타임, 중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치료가 제때 안 들어가면 그분들은 결국 중환자로가 사망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초기 치료를 못하는 상태에서 중증 환자 병상만 지금 계속 확보에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임상의사, 호흡기 의사로서 그 점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경증으로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중증, 위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2, 3일이면 나빠지거나 그래요?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이분들이 진단 시에 뭐 수십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이미 감염된 지가 며칠이 지나셨기 때문에 중증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다고 대기를 하고 사망을 하시고 요양병원, 요양원은 그 안에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환자를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악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위중증 환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의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점 전담 병원을 민간 병원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나선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 같은 경우가 1호로 전담 병원으로 나서는데 자 이런 식의 노력이 결국은 이제 확산세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것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제때 입원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박예병원 같은 경우도 300병상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환자가 다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병원들이 좀 큰 병원들이 많아요. 뭐 보험병원, 경찰 이런 일상 건강보험 이런 곳을 사실은 꼭 필요한 인력을 남기고 공공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좀 바꾸시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립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게 다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공공병원에는 사실 일반 병상과 중증 환자 병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증을 일반 병동으로 이전하고 일반 네. 병동의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고 또 인력적인 면에도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양병원에 수십 명이 한 곳에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컨벤션처럼 큰 공간에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관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점 병원이 하나 마련이 돼도 200~300베드밖에 안 나오세요. 그리고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큰 거점 병원을 이런 체육관 등을 이용해서 초기 네. 치료를 잘하게 되면 중증, 위중증자로 가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의 집중적인 치료센터 설립이 네. 어쨌든 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신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태를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백신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백신이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어제 정 총리가 밝혔습니다. 추가로 얀센과 화이자로부터 1,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계속 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급하게 맞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부작용을 좀 충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평가나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백신 확보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백신이 위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요? 우선은 이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상 3상이 끝나서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검증이 일부 다 된 거로 생각하고, 지금 외국의 수반들이 보면 백신을 솔선수범 먼저 맞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점은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이 지금 거의 미국도 100만 명 정도가 맞으셨는데 지금 알러지 반응이 좀 몇 건 나왔어요. 예. 그 알러지 반응은 지금 확실하게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임상 연구에 알러지 환자들은 포함이 안 됐고, 아마도 이 RNA를 감싸고 있는 그 지방 분자가 있어요. 그 지방 분자가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입자거든요. 예, 그런 예. 거에 의해서 약간 항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연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되면 그 점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런 주사를 맞는 경우는 30분 이상 병원에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접종을 하지 마시고, 접종을 하신 후에도 병원에 30분간 대기를 하시면 병원에서 응급조치에 의해서 그거는 꼭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이외에 큰 부작용은 없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면은,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안정성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백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랑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성 때문에 맞지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40개국 정도가 지금 올해 연말에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번 달에 못 맞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는 한 달 정도 40개국에서 맞으면 수백만 명이 맞겠죠. 그거를 지켜보면 안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되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이라도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백신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적인 백신을 같이 동시에 맞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안 맞는 것하고 백신을 못 맞는 것하고는 뭐 분명히 구분이 되는 얘기인데요. 손영래 반장의 얘기를 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